1주차 과제 31, 32페이지 해설하겠습니다. 문제 열심히 읽고 문제 풀고 난 다음에 이 강의를 들어야 효과가 있을 겁니다. 일단 문제를 먼저 보시고 어떻게 문제를 처리할지 좀 결정해 보세요. 선생님이 추천하자면 13번 문제, 16번 문제, 18번 문제 이런 것들은 단순화시키는 대상이 될 겁니다. 가 읽고 정리하고 나에서 연계된 자유주의에 집중하고 18번은 읽으면서 정리하고 18번 문제 읽으면서 정리하는 것 선생님이 가볍게 좀 보면서 한두 개 정도만 좀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문단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되죠? 첫 번째 문단에서는 화제를 도출하는 과정이고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경제 지문에서는 용어 개념이라든지 경제적 원리 같은 게 나올 때는 멈추어 좀 정리를 해야 합니다. 꼼꼼하게 읽고 최대한 집중하는 게 중요하죠. 제가 한번 중요 포인트에 밑줄을 그어보겠습니다. 자, 개방경제 앞부분에 개방경제가 무엇인지 나와 있죠. 자, 참고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대내 거시 경제 변수, 그 다음에 대외 거시 경제 변수. 자, 고용성장, 경상수지 이게 다 사례에 해당하죠. 그래서 정부의 경제정책에서 중요한 변수예요. 그러니까 개방경제에서 정부의 경제정책의 중요한 변수 두 가지가 나왔고요. 두 가지 중 대외 거시 경제 변수가 경상수지라고 했는데 모를까봐 뒤에 경상수지에 대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수출로 벌어들인 외화와 수입으로 지급한 외화의 차이라고 돼서 뒤에 또 설명이 잘 되어 있어요. 벌어들인 게 지급한 것보다 많으면 흑자, 적으면 적자라고 설명해서 간단하게 정리가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개념이 시작돼요. 똑같이 개방경제에서입니다. 대내 균형을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대외 균형을 설명합니다. 대내 균형은 국민소득을 유지하는 거니까요. 뭐 완전 고용 국민소득은 아래에 나와 있으니 해설하면 되고, 아, 국민소득과 관련이 있구나. 대외 균형은 경상수지와 관련이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문단을 요약하면 됩니다. 간단해요. 아직까지 구체적 화제가 나왔다고 보기는 힘들고요. 일단 정리된 내용은 뭐 간단합니다. 자, 그러면 나라면 정리하면서 A를 보겠어요. 뭐 18번 문제를 푸는 거죠. 수출하여 벌어들인 외화, 수입하기 위해 지급한 외화의 차이인데 지문을 읽다 보니 여기 보면 순수출이라는 단어가 나오더라. 이걸 활용해서 답을 썼구나. 18번에 1번 외화로 표시된 순수출액의 크기. 뭐 너무 간단한 거죠. 이 차이가 순수출액의 크기겠죠. 플러스일 수 있고 마이너스일 수 있어. 플러스라면 이건 흑자일 거고 마이너스라면 적자겠죠.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자, 이제 어떻게 내용이 이어지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이어지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정부의 거시경제 정책 목표를 이야기하네요. 대내 대외 균형을 동시에 달성하는 것이다. 자, 이때 정부 지출을 증가시키는 게 확장적 재정 정책입니다. 자, 확장적 재정 정책, 지출을 증가시켜요. 그러면 국민소득이 증가되니까 국민소득과 관련된 건 대내 균형이죠. 근데 딱 보고 이게 느낌이 와야 돼요. 수출을 감소시킨다는 말은 경상수지를 적자로 유도하는 거잖아요. 뭐 적자까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경상수지가 개선되는 게 아니고 안 좋아지죠. 수출이 줄어드니까요. 순수출액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확장적 재정정책이라는 하나의 정부의 정책이 국민소득 증가는 대내 균형을 이루는 데는 도움이 될 만한데 이게 수출을 감소시키면 기본적으로 대외 균형에는 안 좋은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확장적 재정정책이 가져오는 이 결과를 뒤에 아주 자세히 다양하게 써주고 있어요. 왜 그런 결과가 생기는지 여기까지입니다. 이거는 이제 선생님 자세히 읽지는 않을 거고 학원에서 설명할 때는 좀 자세히 하겠습니다. 이런 관계를 자연스럽게 알면 되는데 나중에 보면 뭐 이런 것들이 문제를 푸는데 나를 읽고 푸는 문제에 좀 도움이 되니까 제가 밑줄 좀 한번 그어놓고 나중에 나 읽을 때 한번 풀어보세요. 화폐가치의 평가 절상과 환율의 관계. 내가 미리 말했다. 이런 거 잘 기억했다가 나중에 활용하는, 이건 원래도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긴 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런 거죠. 자, 재정정책만 지금 써서는 확장적 재정정책의 사례를 통해 재정정책만 가지고는 대내외 균형을 동시에 실현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 소득은 증가시킬 수 있지만 수출을 감소시키니까요. 그래서 대내 균형과 대외 균형 중 어느 하나를 정책 수단으로 사용하고 다른 하나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그러면 원래의 정부의 거시경제 정책 목표는 대내외 균형을 동시에 달성하는 것이다. 선생님 가리키는 분 보고 계시죠? 근데 이게 뭐 안 된다는 거잖아요.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대내 균형과 대외 균형 중 어느 하나를 목표로 삼았는데 결국은 안 되는 딜레마에 빠진다. 따라서 대내외 균형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순수출을 증가시킬 수 있는 정책 수단이 추가적으로 필요하죠. 그러니까 정책 수단 하나 더 필요할 수밖에 없죠. 자, 왜 그런지 글의 흐름을 보는 게 선생님 독해의 본질이죠. 어떻게 글이 흘러가는지를 보라 이 말이에요. 정부의 거시경제
목표가 내 대외적 균형을 달성하는 건데, 정부가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펼쳤을 때 소득은 올라가서 대내 균형은 성취가 될 수 있지만 오히려 수출이 감소해 버리니까, 순수출이 감소되니까 경상수지는 문제가 생기더라. 그럼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야, 그지? 근데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두 번째 문단 첫 문장, 이렇게 대내외 균형을 동시에 달성하는 것, 그것은 순수출도 증가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 사실 다 읽었어요. 그리고 그 증가시키는 정책의 사례로 나온 게 환율 정책인 겁니다. 환율 정책. 그래서 뭐 이런 거 보면서 잘 모른다 하더라도 좀 정리를 하시면 돼요. 환율이 상승하면, 인상하면 수출이 느는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러니까 재정 정책으로, 잘 보세요. 재정 정책으로 아까 소득 늘린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확장적 재정 정책으로. 근데 대신에 수출이 감소하잖아요. 그것은 환율을 높여서 수출을 증가시킨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내외 균형을 모두 만족시킨다. 마지막 문단은 첫 문장이 중심 문장이고 그 차이를 이해하면 되는데, 내가 C 답을 한번 맞춰 드릴게요. 이 문제만. 지금까지 재정 정책으로 대내 균형을, 환율 정책으로 대외 균형을 추구한다고 했어요. 근데 이게 총 수요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서 독립적 정책 수단이라고 해서 두 가지의 정책 수단이 독립적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차이가 이거예요. 총 수요에 미치는 방법이 서로 다른 겁니다. 여러분들은 총 수요에 미치는 방법이 어떻게 다른가 생각만 하면 보여요. 재정 정책은 크기에 영향을 미쳐요. 수요를 크게 만들죠. 반면에 환율 정책은 구성에 영향을 미쳐요. 이게 무슨 어떤 차이가 있죠? 예를 들어 바로 보면 돼요. 환율이 인상되면, 자, 환율이 인상됐을 경우 지출 규모는 같아요. 그러니까 총 수요의 크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수입제 지출을 줄이고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지출을 늘리죠. 그러니까 규모, 즉 크기에는 변화가 없어도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수입제에 대한 지출은 줄이게 되는 거죠. 그게 C, 총수요 구성의 변화. 18번의 3번을 바로 지울 수 있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읽어가면서 하는 게 가장 좋죠. 그리고 이제 이거 가를 다 읽었잖아요. 주제 통합형처럼 가나 이렇게 나올 때는 가의 내용을 가볍게 핵심적으로 정리해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대내 균형, 대외 균형을 추구하는 정부의 정책 목표가 달성되려면 재정 정책만 가지고 안 되고 추가적으로 경상수지에 영향을 끼치는 환율 정책도 필요하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자, 나로 가볼게요. 나 문단이야말로 여러분들의 독해 실력을 바로 평가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다행히도 문제를 먼저 보는 학생들은 일반적인 학생들보다 훨씬 잘 읽게 되죠. 왜냐하면 가나 다를 비교하는 문제가 나왔더라. 14번 문제죠. 그러면 이거 비교 대조하는 형태로 구분의 방법으로 읽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 명료하게 보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브랜턴 우주 체제를 가라고 하겠습니다. 가의 특징을 먼저 정리합니다. 비교 대조하면 더 선명하게 드러나니까 금한 본위제고요. 정말 몰라요. 걱정하지 마세요. 조정 가능한 고정 환율제, 이게 끝이에요. 이걸 이해하면 돼요. 자, 우선 하고 보세요. 금 1온스당 35달러로 금태환을 보장한다. 금한 본위제. 각국의 통화 가치를 달러화에 고정했다. 고정 환율제. 이를 통해 1, 2차 세계대전 차이의 변동 환율제. 자, 변동 환율제는 그럼 뭘까요? 고정 환율과 다른 거겠죠. 각국의 경쟁적 평가 절하와 이로 인한 국제 통화 질서의 불안정을 막으려 했다라고 했어요. 나의 특징이 변동 환율이라는 거고요. 나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경쟁적으로 자기 돈의 가치를 떨어뜨려요. 그러면 국제 통화 질서가 불안정해지죠. 쉽게 말하면 국제 통화 질서란 국제 간의 화폐 통화 질서, 즉 환율이 불안정해진다는 뜻입니다. 반면 일시적 구조적 경상수지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무역 수지, 환율 조정이 허용됐다. 그래서 환율 조정이 허용되었다까지 밑줄을 딱 그으면, 자, 화면 집중. 자, 가의 특징이 뭡니까? 금한 본위제, 조정 가능한 고정 환율제. 금한 본위제가 뭐예요? 1온스당 35달러 금태환 보장. 고정 환율제가 뭐죠? 각국의 통화를 달러화에 고정. 조정 가능하다는 게 뭐죠? 일시적 경상수지 불균형을 위해 환율 조정 허용. 이렇게 딱 정리하면 되죠. 경상수지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환율을 인상합니다. 계속 똑같은 내용이 나오죠. 적자라는 말은 수출이 적고 수입이 많은 거예요. 그걸 해소하기 위해 환율을 높입니다. 환율을 상승하죠. 그리고 환율을 유지한 채 경상수지 균형 회복을 위해 모든 부담을 각국이 지게 되는 사태를 막으려고 했다. 답은 이제 D를 찾았으니까 내용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문단을 보면 브렌튼 우주 체제의 특징을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제 다를 보셔야 돼요. 1차 세계대전 이전의 금본위제. 최초가 이제 금본위제였고, 이게 이제 나가 됐다가 가로 바뀐 거죠. 자, 다 상태는 그럼 어떻게 가와 다른가?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하고 읽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죠. 금본위제고 고정 환율 똑같은데요? 난 알겠다.
근본이제와 고정환율이 똑같다면 브렌튼 우주체제의 차이는 뭐 조정 가능한 정도 아닐까? 자, 일단 보죠. 근본이제와 고정환율이 다의 특징입니다. 가와 거의 같아요. 국제통화질서 안정을 목표로 한 거죠. 최고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러면 국제통화질서 안정이라는 게 환율이 막 급락하고 급등하고 이런 걸 텐데, 환율 급등과 급락을 막기 위해 가에서 추구한 게 뭐였지? 그렇지, 조정 가능한, 즉 환율 조정이 일시적으로 허용된 거잖아. 근데 다는 가와 달리 근본이제 고정 환율이지 조정 가능한이란 말이 빠졌거든. 그러니까 얘들의 목표는 국제통화질서의 안정만이 일단 목표였던 거야. 경상수지 불균형은 전적으로 국내 가격의 변동으로 해결했다. 그러니까 경상수지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가에서는 뭐 했니? 계속 비교하라니까. 이렇게 읽어야 돼. 원래 환율 조정을 허용했잖아. 근데 여기서는 그냥 그렇게 오직 국내 가격 변동으로 해결했대. 따라서 근본위 하에서는 국제통화질서의 안정은 보장되지만, 결론이죠, 국내 통화정책의 자율성은 존재하지 않아. 그러니까 국내 통화정책의 자율성, 예를 들면 뭐 환율 조정을 위해서 뭐 통화량을 늘린다거나 뭐 이런 거, 통화량을 조절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차이점이에요. 경상수지 적자국과 흑자국이 기본적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조정해 가는지, 즉 국내 가격 변동으로 어떻게 조절해 가는지가 보여지고요. 결론만 보겠습니다. 이건 뭐 나중에 필요하면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경상수지에 따라 국내 통화량과 국내 가격이 변동하기 때문에 국내 가격 변동을 통해 근본이제의 고정환율제에서는, 근본이제의 고정환율제 놓치면 안 돼. 놓치면 안 돼. 자, 근본이제의 고정환율제에서는 국내 경제를 관리하기 위한 통화정책의 자율성은 존재하지 않게 된다. 해서 뭐 같은 내용의 반대죠. 통화정책이란 걸 뭐 여러분이 잘 모르긴 할 텐데 뒤에 보면 좀 나오긴 합니다. 뭐 전체적으로 통화량을 조절해서 물가라든지 이자율 같은 걸 조절하는 걸 가리키는데요. 일단 핵심만 정리하면 브렌튼 우주 체제와의 차이점 정리하죠. 이미 했어요. 읽으면서. 내 경제정책의 자율성을 보장받고 국제통화질서의 안정성을 연결시켰죠. 선생님이 이쪽에서 멈추라는 걸 항상 말씀드렸죠. 멈춰야 됩니다. 멈춰서 정리하겠습니다. 가나다를 바로 비교해 드릴게요. 다부터 보겠습니다. 다는 국제통화질서의 안정성을 추구하기 위해 환율을 고정시키고 근본이제로 가서 국내 경제정책의 자율성은 완전히 부정했다. 이게 다에 해당하죠. 자, 그렇다면 가는요, 뭐가 다릅니까? 여기 나와 있네요. 국내 경제정책의 자율성, 즉 환율에 대한 조정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하고 국제통화질서의 안정성도 동시에 추구했습니다. 이해되시죠? 나는요, 이건 좀 다르죠. 변동환율제니까 국내 경제정책의 자율성은 얼마든지 있겠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막 국내에서 평가절하, 자기 화폐를 평가절하하는 걸 통해서 통화질서의 국제통화질서, 즉 환율과 같은 국제통화질서의 안정성을 완전히 해쳤겠죠. 그러니까 다시 거꾸로 가볼까요? 변동환율제는 이건 자유로웠겠지만 이건 많이 해쳤죠. 반면에 자율성은 없지만 통화질서의 안정성을 강하게 추구했죠. 그러면 둘 다 연계시킨 거죠. 이렇게 이해하는 게 정말 필요해요, 여러분. 자, 그리고 그 다음 이어지는 내용이 브렌트 우주 체제의 또 다른 요소를 할 때도 한번 생각을 해야 돼요. 무슨 요소가 있었길래 또 다른 요소가 있어? 이런 식으로 이어져. 그래서 두 번째는 비자유주의적 국제금융질서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앞으로 뒤에서 계속 설명합니다. 비자유적 국제금융질서가 무엇인지 뒤에 설명합니다. 보시죠. 비자유적인 국제금융질서의 핵심은 국가 간 자본의 흐름을 통제하는 것이다. 그래서 개별 국가들에게 자본의 유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다. 같은 뜻이겠죠. 자, 그 동기가 바로 나오네요. 그럼 왜 그렇게 했을까? 앞에도 동기가 나오잖아요. 가나다 비교하는 문제에서도 왜 브렌튼 우주 체제가 등장하게 되었는지 기존의 변동환율제와 고정환율제와 비교해서 나왔어요. 여기서는 왜 국가 간 자본 유출입을 통제하려고 했는지 그 동기가 나와요. 그리고 문제와 관련됐으니까 좀 집중해서 이 뒷부분을 읽어야겠죠. 연계된 자유주의를 구현하는 건데, 첫 번째는 좀 가볍게 가봅시다. 자유로운 국제이동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걸 통제하지 않으면 이 거시경제정책에 장애다고 했는데 좀 어려워요. 뒷부분을 보세요. 세금을 걷거나 물가가 오르거나 하면 이걸 피하기 위해서 자본이 해외로 나가버리죠. 그러면 각국의 국내 경제정책이 작동할 수 없다. 여러분 충분히 알 수는 없지만 이해할 수는 있을 겁니다. 이 정도까지는 이해하셔야 돼요. 어떻게? 자본의 자유로운 국제적 이동이 국내 경제정책을 원만하게 작동시킬 수가 없게 만든다. 이런 겁니다. 선생님이 잠깐 설명하고 싶은데 자꾸 최대한 억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확장적인 재정정책이나 통화정책을 펼쳤다고 가정하면 통화량이 전체적으로 늘어나요. 그러면 물가가 올라요. 그러면 돈이 빠져나가거나 또는 이자율이 변하면 돈이 들어오거나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물론 통화량이 늘어나니까 이자율도 떨어지겠죠. 그럼 더 높은 이자를 추구하기 위해 국내의 자본이 해외로 빠져나갈 수. 그죠? 그럼 국내 돈이 해외로 빠져나가게 되면
환율의 변화가 있죠. 그래서 결국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국내 경제정책의 원만한 작동을 하기에는 자본 이동이 문제가 되니까 그걸 막았다는 겁니다. 자, 둘째, 또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이 생기면 국제통화질서의 안정과 이를 기반으로 한 결론 자유무역 질서가 위협을 받는다는 거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자본 이동을 막았다는 겁니다. 이것도 뒤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자본이 이동하게 되면 환율이 계속 바뀌어요. 그러면 각 나라가 무역에 있어 수출 수입에 큰 영향을 받게 되죠. 그래서 각국은 그런 영향과 그런 불안정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주의죠. 보호주의 반대말이 자유무역지죠. 그러니까 보호주의를 가중시키니까 국가 간 이동을 통제해야 된다. 그래서 두 가지 이유를 가볍게 읽으면 돼요. 이 두 가지 이유와 연계된 자유주의를 연결하면 바로 됩니다. 자, 결론 보죠. 디귿 문제만 제가 풀어드릴게요. 환율을 고정시켜 놓는 것과 독자적인 통화정책을 펼치는 것, 그리고 국가 간의 자유로운 자본 이동, 앞에 나온 내용 전부인데요. 동시에 성립이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이제 문단으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끊을 수가 있어요. 브렌튼 우즈 체제가 고정환율제에다가 부분적으로 자유로운 통화정책, 독자적인 통화정책을 쓸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국가 간 자유로운 자본이동을 강하게 통제한 거죠. 왜?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성립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인 거죠. 통화정책의 자율성, 독자적인 통화정책, 국제통화질서의 안정, 환율 안정, 이걸 위해 자본의 국가 간 이동을 규제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와 같은 브렌튼 우즈 체제에서는 국내 경제와 국제 경제를 연계시키는 국제 경제 질서의 성격이 그대로 조현되어 있다고 해서 요게 지금 지문 내용을 다 요약한 거예요. 요만큼 브렌튼 우즈 체제, 그리고 요것도 두 번째 요소가 되는 거죠. 이것은 제가 풀어드릴게요. 최선을 다해 문제를 풀어보시고 선생님 강의를 듣기 바랍니다. 독자적인 통화정책, 뭐 똑같은 내용인데요. 환율 안정 중에 가장 안정적인 건 뭐 고정환율제 쓰는 거죠. 그리고 자유로운 자본이동,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달성될 수 없다는 걸 사례를 들어 설명합니다. 자, 정부가 통화량을 증가시키는 확장적 통화정책을 실시합니다. 이 말은 통화정책이니까 독자적인 정책이죠. 지문대로 본다면 독자적인 정책, 이 말은 달리 말하면 정책의 자율성이에요. 정부가 자기 정책의 자율성을 추구한다는 거죠. 자율성을 추구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 한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죠. 통화량을 증가시키는 정책을 펼쳤다는 건 경제정책의 목표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국내 이자가 하락하는 국제 이자율에 비해 국내 이자가 낮아지게 되면 지문입니다. 보기. 자본이 해외로 빠져나가요. 왜? 자유로운 자본 이동을 하게 되니까. 그러면 자본이 빠져나가면 환율이 상승하게 되고 그 환율 상승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피해를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억제하기 위해 정부는 다시 통화량을 줄여요. 문제는 이겁니다. 통화량을 늘리는 정책을 펼쳤는데 결국 환율이 상승하는 결과를 가져오죠. 그러니까 다시 통화량을 줄일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확장적 통화정책을 상쇄하는 거니까 기존의 확장적 통화정책이 가져왔던 경제적 성과나 효과들을 그대로 사라지게 해요. 통화정책이 바뀌었기 때문이죠. 통화량을 줄이는 정책을 긴축, 늘리는 걸 확장이라고 합니다. 확장적 통화정책과 긴축적 통화정책으로 이렇게 바뀌는 이유는 결국 환율 상승이라고 하는 문제 때문인 거죠. 그럼 결국 환율을 지키려고 하면 통화정책은 결국은 환율을 지키는 데만 사용되는 것이지 실제로 통화정책의 효과를 달성할 수가 없어요. 왜? 상쇄되어 버리니까요. 확장적 통화정책을 통해 얻으려고 하는 건 사실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뭐 국내 이자율이 하락하게 되면 소비와 투자가 늘어나고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든지 이런 목표를 달성하고자 해요. 그런데 확장적 통화정책으로 인해 자본 유출이 일어나고 환율이 급격히 상승하거나 하면 그와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없기 때문에 다시 통화량을 줄이는 정책을 쓰게 되어 환율을 유지하게 되는 거죠. 그럼 환율을 유지하려면 결국 통화정책을 확장이든 긴축이든 결국은 고정환율이라고 한다면 고정환율에 맞추는 역할밖에 할 수 없다는 이야기인 거죠. 정부는 확장적 통화정책의 효과를 위해서 하나를 포기해야 돼요. 환율 상승을 받아들이거나 환율 상승을 막으려면 결국은 확장적 통화정책을 포기하고 다시 긴축적 통화정책을 사용해서 결국은 통화정책이 환율을 상승을 막는 데 기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자, 문제 바로 풀어드릴게요. 1번. 자본의 유출입을 통제해야 환율이 변화하는 상황에서도 통화정책의 자율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환율이 변화하는 게 문제예요. 그죠? 그러니까 자본 유출입은 환율을 변화시키고요. 환율의 변화가 가져오는 문제 때문에 통화정책의 자율성을 유지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환율이 변화하는 상황에서도 통화정책의 자율성을 유지한다는 말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국가가 자본이동을 전제한 상태에서는 통화정책의 자율성과 안정적 환율 운용을 모두 포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만 선택할 수 있겠죠. 통화정책의 자율성을 추구하고 환율의 상승과 하락을 용인하든지 환율을 지키기 위해 통화정책을 조절하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뭐 보기의 뒷부분에 나와 있죠.
개방 경제에서 통화 정책으로 인한 국내 이자율의 변화 효과가 자본 유출입에 따른 환율 변화까지 이어져요. 근데 환율 변화에 의해서 통화 정책으로 인한 효과가 상쇄되는 것이 아니라 확장적 통화 정책으로 가져온 환율 변화 때문에 다시 긴축적 통화 정책으로 통화 정책의 변화를 가져와서 상쇄되는 것이지 환율 변화가 통화 정책을 상쇄하는 건 아닙니다. 환율 변화에 의해 하고 뒤에 더 이어져야겠죠. 여기에 기존의 통화 정책을 다시 바꿈으로써 상쇄되기 때문이다 라고 해야 맞습니다. 자, 고정 환율제 하에서라는 말은 환율을 안정시키거나 일정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자본의 유출입이 자유로워요. 그러면 위에 나온 내용을 활용하거나 지문 내용까지 동시에 가시면 됩니다. 어떤 통화 정책을 펼치든 재정 정책을 펼치든 고정 환율을 유지해야 되니까 고정 환율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통화 정책은 고정 환율을 유지하는 기능 외에는 할 수가 없죠. 만약에 환율의 상승이나 하락을 용인한다면 통화 정책이 여타의 다른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활용될 수 있겠으나 환율 자체를 안정되게 유지하는 게 1차적인 목표라면 통화 정책은 거기에만 기여하는 거죠. 보기에서 보면 알겠지만 확장적 통화 정책이든 재정적 통화 정책이든 환율 안정을 목표로 한다면 그렇게 밖에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정답은 4번입니다. 통화 정책이 유발한 환율 변동을 억제하기 위해 정부가 외환 시장에 개입하면 국제 이자율의 변동성은 더 커진다는 거니까 통화 정책이 유발한 환율 변동 이전에 이자율이 바뀌어요. 이자율의 급격한 변화를 통해 환율 변동이 생기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외환 시장에 개입하면 국내의 이자율의 변동폭이 적고 안정적으로 가야 되겠죠. 다시 국내 이자율의 변동이 환율 변동의 원인이라고 보기에 들어 있어요.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외환 시장에 개입했어요. 그럼 자연스럽게 환율이 안정될 것이고 국내 이자율도 안정되게 되겠죠. 정답은 4번입니다. 선생님이 강의 시간에 또 자세히 다루어 드리겠습니다. 이 지문은 한 번 더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한 번 더 읽어보시고 강의를 들러오시기 바랍니다.